아카데미 이민석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건 아니고요. 기사나 신문에서 그냥 보시고 오늘은 그냥 학습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할 거는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프트 교육이나 메이커 교육,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교육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시고 최근에 이제 뭐 정시를 늘린다는 이런 정책도 나오고 뭐 복잡한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교육에 대해서 제 생각은 아주 조금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걸 얘기할 때 사실 저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옆에서 교육을 본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사실 무엇을 가르칠까에 진짜 오랫동안 집중을 해왔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근대적인 교육 자체가 somebody한테 어떤 거를 가르쳐서 얘를 어떻게 뭐라 그러죠? 훌륭한 표현이 없는데 하여간 굴려 먹을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 교육이라는 게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까에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가르칠까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교수법, 사람들은 어떻게 배우냐, 학습한 거를 어떻게 체화하냐 이런 얘기를 꽤 오래 했었죠. 사실 무엇을 가르칠까는 산업혁명 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훨씬 더 오래됐고 아마 그 반 정도 적어도 이제 몇십 년, 100년 이 사이에는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다가 소위 말하는 교수법이 꽤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전통적으로 책에 있는 교수법들이 요즘에 잘 안 맞아요. 소프트 교육에 안 맞고 또 요즘에 AI 시대에 잘 안 맞고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육의 실험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실험 자체가 생각보다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보람이 있었지만 그게 스케일러블하다거나 또는 지속 가능하다거나 이런 형태로 교육이 잘 정의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배울까, 사람들이 뭘 어떻게 배울까 이 양쪽을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이제 이전에 교육이 별로 성공적이지 지금 볼 때 성공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교육은 전부 후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던 거를 뭘 가르치려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바뀌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될 거고 또 여태까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다들 드시죠. 이거는 이제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거고요. 최근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K-12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대학교 전 직업교육, 그 프로페셔널 교육 전까지 교육에 대해서 이런 트렌드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싹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는 저 아래 링크에 가시면 있는데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갖고 한글로 번역된 것도 있는데 하여간 이전에 있던 방식들은 이제 더 잘 안 통할 것 같다. 환경, 그러니까 공부하는 환경이나 선생님의 역할이나 학생들 사이의 인터랙션이나 이런 모든 거를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동네에서는 사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공교육에 이제 도입한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도메인 영역에서 해결이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저런 기본적인 그 소프트웨어 역량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개발자라고 부르고 실제 도메인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도움을 얻어서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잘 이해하자. 라는 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컴퓨테이셔널 띵킹하고 소프트웨어 문화 소양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시대의 인재 역량이었는데
AI가 딱 나오고 나서 뭔가 좀 많이 바뀐 느낌입니다. 잘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AI 인재를 양성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AI 인재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정의가 안 돼 있어요. AI 인재 딱 네 글자예요. AI 인재. 그게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실제 AI 머신러닝 하는 동네에 가서 물어보면은 머신러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금만 필요하고요. 실제는 머신러닝 언저리 인력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게 코어로 존재하고 이 옆에 보면은 데이터와 관련된 엄청난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인프라가 있는데 그 인력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논문에도 이제 이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운데 머신러닝은 아주 쬐끄만 까만 박스고 나머지 큰 박스들은 보면은 데이터와 관련된 또 인프라와 관련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 또 아까 문화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교육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AI 도구를 사용하는 일들을 요즘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AI 커리큘럼도 만들고 일본도 뭘 한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학교에서 뭘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AI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욕망을 분석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인문학적인 교육 이거에 가까운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 사람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영역이라는 게 사실 머신러닝이 아니라 머신러닝 언저리에 있는 많은 기술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고 저 위쪽 머신러닝 연구자는 뭐 그들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머신러닝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할 때 이건 진짜 감동적인 건데요. 3달을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수들이 다 만들어갖고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 우리는 기다리고 그 공개된 툴을 쓰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천재소년들의 머신러닝 연구 그거를 그대로 동의를 하고 그거의 유즈 케이스를 만드는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실제 리얼 프로블럼에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하게 요즘 이제 많이 각광을 받는 배우는 방식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프로젝트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낮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내가 이거를 정말 재밌어 하고 있는지 내가 해야 될 영역이 맞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좀 심한 훈련을 하는 거죠. 시간도 많이 드는 어려운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꽤 많은 높은 단계에 가면 그때 이제 진짜 현실적인 환경에 들어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에베레스트를 갈 때 뒷동산에 한번 올라가서 보고 정말로 등산이 재밌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죠. 에베레스트 가려면은. 그래서 암벽 등반도 하고 무거운 짐 들고 무슨 종주 이런 것도 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K자 들어가는 이런 산도 가보고 이런 일들을 한 다음에 실제 에베레스트에 가려면은 혼자서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하고 뭔가 공유가 필요하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 맨 위에 있는 영역이 진짜 문제가 있는 회사의 영역이에요. 혼자서는 못 배우는. 팀으로 어떤 진짜 고객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육 관점에서 이거를 보면은 사실 교육은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기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 이게 이제 본질이라고 치면은 교육 컨텐츠라는 거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엮어가면서 배우는 경험, 또 원래 섞여 있는 거를 우리가 관찰하고 풀어가면서 배우는 경험, 이런 것들을 이 경험을 의도된 컨텐츠로 제공하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저 경험을 하면서 그게 이제 요즘에 말하는 메이커 교육, 쇼앤텔, 코딩, 게이미피케이션, 관찰, 뭐 아트앤텍 이런 의도된 경험을 하면서 원래 본질을 깨닫는 거를 우리가 교육이라고 많이 믿어왔었죠. 이게 이제 교육이었는데 요즘에 AI 교육 또 툴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잘 살펴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훌륭한 경험 도구가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AI인데 블락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는 AI 도구야.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을 딱 하고 나면은 뭔가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툴들이 잘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이제 쉬워지고 점점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이제 잘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된 경험으로 어플리케이션, 또 이 어플리케이션이 의미하는 어떤 수행적인 임팩트, 이런 거는 잘 배울 수 있는데요. 원래 이론, 원래 우리가 배워야 됐던 본질적인 얘기, 아까 그 머신러닝의 코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인문학적 사회적인 그거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들을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런 게 되는지를 설명할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은 설명하지 않을 이유를 찾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면 이게 되잖아? 멋지잖아? 이걸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알맹이는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야, 이게 이렇게 되는데 알맹이에 이런 게 있을지도 몰라. 그거를 개선하면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되게 어려운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이 교육이 이 두 가지를 조금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은 이게 막 짬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해요. 그리고 아마 그게 이제 뭐 초중고가 아니라 어쩌면은 대학교나 직업교육에서도 똑같이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머신러닝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머신러닝 남들이 만든 그 툴킷을 써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모델을 만들어서 딱 하는데 실제 그 머신러닝 코어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지 알아야 되는지 어디까지 알아야지 내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성주의라는 말들을 교육에서 정말로 그 종교처럼 많이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은 본질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구성주의의 핵심인 거예요. 디테일은 뭐 되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피교육자가 사실이나 생각을 발견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인데, 근데 지금 AI나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그 아주 훌륭한 툴 베이스로 이렇게 딱 가는 거를 보면은 도울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도울 방법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 툴을 이용해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그 본질적인 사실 또 뒤에 깔려 있는 생각 이런 거를 이해하기도 되게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 제가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저한테 답이 없어요. 이게 저도 그렇게 될까요? 저한테 답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까 구성주의라는 복잡한 단어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원리를 내가 깨닫게 됐어. 부처님처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우주의 비밀을 깨닫게 됐고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누구한테 이런 방식을 썼더니 그 친구가 진짜 제대로 된 뭔가를 알아내게 됐어.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도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이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쓰면은 뭔가 우리가 최근에 벌어지는 많은 환경에서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쩌면은 제가 제기했던 문제가 이게 왜 문제인지 난 잘 모르겠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도 좋고 토론을 조금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한 15분? 15분쯤 남았는데요. 그래서 우선 소장님? 예. 일단 의견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런 교육 경험이 있다. 예. 뭐 큰 소리로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이크가 있네요. 예. 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주도에서 왔고요. 제주도에
보정감독 100번, 그리고 한국경제사, 기업실무, 봉사 80시간,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 글쓰기 스피치, 그렇게 뭐 기타 등등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해요. 항공 숙박 법인, 뭐 취업, 식사, 조교, 그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의 역할이 있고요. 그거는 민간에서 먼저 했어요. 민간에서 뭐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해주셨고요. 뭔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현장에서 부딪혀 보고 뭐 그곳에서 느끼도록 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르친 거는 뭔가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들도 모르니까 그냥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거기에서 그런 경험을 해봐라 이거였어요. 지나쳐서 봤을 때 한 2년 전에 그런 활동들을 했고 거기에서 1년 동안 하면서 친구들이랑 싸우고 울고 서로 안 볼 것처럼 하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뭔가 1년 동안 다른 친구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부딪혀보는 과정이 없는 게 아닌가. 예. 지금 제주도의 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제주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도청, 뭐 기타 공공기관, 뭐 창업교육혁신센터랑 뭐 제주대학교 뭐 링크사업단 등등등등 해서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학생들은 그 단기적인 사업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뭐 돈을 주거나 해외로 보내주는 그리고 더 큰 일도 있고 그래서 파이는 작은데 행사는 많고 예산은 태워야 되고 근데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제주 청년들이 없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장기간에 애들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으면서도 뭔가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해봐라 이렇게 붙들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여러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게 아마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전에 아마 미국에서였을 건데 2012년, 13년 그때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학생들한테 야 너희가 학교를 만들어봐. 딱 그때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선생을 없앤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강의를 없앴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학교가 어떻게 됐냐? 망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거는 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경험이 인간적인 경험, 또 살아가는 경험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냉정하게 우리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경험으로 가기에는 바닥이 금방 얇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꽤 단점입니다. 저런 학습 방법이 현실적으로 꽤 괜찮은 학습 방법이고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뭐라 그러죠? 인사이트도 얻고 그 다음에 방법도 알게 되는 아주 현실적인 교육이죠. 근데 이제 미래를 대비한 교육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미래가 어떤 미래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이나 이런 거를 배우는 데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경험. 예. 마이크가 멀리 있어서. 제주도에서 서울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전공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동기부여가 굉장히 가장 심하게 됐던 거는 남의 돈을 받을 때 뭔가 계약을 하나 걸어놓고 외주 같은 걸 하나 따면은 그걸 이제 밤을 좀 지새거나 이러면서도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어느 정도의 프레셔가 이제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요새 관심 있게 가지고 지켜보는 주제가 교육의 지속성이거든요. 교육이 정말 공공이 큰 자원만 가지고 이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지속 가능하고 그런 경제적인 가치도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동기부여 학습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실제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제일 윗단이 이런 건데요. 저 맨 위가 뭐냐면은 현장이라는 데거든요. 우리가 현장이라고 얘기할 때 그 현장의 의미는
현장에 필요한 스킬을 가르쳐서 교육의 현장이라는 게 아니고요. 현장이 가장 빨리 배우는 곳이기 때문인 거고요. 그 가장 빨리 배우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이 자기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한테 그 자본주의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이고 그 강력한 동기 때문에 현장이 문제를 협업으로 가장 빨리 잘 해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교육이 현장이랑 언제나 교육은 현장과 이렇게 유리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붙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유리돼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딱 분리하는 순간 교육이라는 게 어떤 틀을 가지게 되고 그 틀이 스케일러블하지 않으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의 교육은 어떤 모양이었냐면은 그 교육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사람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의 문제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육의 비용을 결정하고 또 누군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스케일러블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뭔가 이제 요즘에 뭐 에코포리트나 이런 시스템들은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많은 이제 그 사설 교육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행위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스케일러블해지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우리가 이전에 교육의 보람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보람이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로 바꾼 다음에 그 평가를 매저하고 그 평가를 매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자원들을 그걸 뭐라죠? 측정해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그 자원을 인적 방식이 아니라 요즘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기술을 써서 쓸 수 있으면은 교육이 조금 더 스케일러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고 그 노력에 비교적 최초로 성공한 모델이 칸 아카데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댑티브 러닝을 시스템이 다 갖고 있게 되고 칸 아카데미 비교적 그러니까 단편적인 수학 문제를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평가를 해서 틀리면은 이 단계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교육은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사람들이 배우냐 이런 관점에서 코드 리뷰라는 이제 복잡한 시스템이 이제 개입되는데 그 코드 리뷰도 최근에 보니까 아마존이 코드구루라는 걸 만들어갖고 그것도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쓰면은 아마 커넥트 재단도 고민하고 있는 코드 리뷰를 거의 시스템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또 예.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계신 분.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께서 친절하게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교는 요즘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누구와 경쟁하는가?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 콘텐츠나 훨씬 더 좋은 교육 기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두 번째, 그렇다면 학교에서 해야 될 교육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걸 두 가지를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학생들이 스스로 나는 무엇을 궁금해하고 나는 무엇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정의할수록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요즘 교육은 혼자 할 수 있는 교육이 없어서 팀 프로젝트 혹은 함께 할 수 있는 협업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회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나는 무엇이 궁금해라는 건 제가 지금 계획 중에 5단계라면 아직 1단계 정도 통과한 아이디어를 진행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1년 동안 저희 대학원에서 디자이너들에게 AI 교육하는 수업 2개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하나, 2학기 하나. 제목이 1학기는 AI와 메이크, 1학기가 AI와 디자인, 2학기가 AI와 메이크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1학기는 반복 학습을 시켜서 나중에 AI 관련 저희가 기본 개념을 알려주시는 특강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계속 듣게 반복시키고요. AI 메이크는 그때 강사님들의 특징은 AI를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만들거나 비즈니스를 만드는 분 중심으로 저희가 섭외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과제가 딱 하나가 있어요. 수업을 오늘 월요일 밤에 하는데 듣고 그 다음날 낮 12시까지
모든 수업에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리포트는 1. 강의 제목과 강사 이름 쓰기 2. 간단한 소감을 쓰기. 그 간단한 소감이 길지 않습니다. 몇 줄이면 됩니다. 3. 이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질문 3개만 쓰기.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을 한 3번 수업 정도마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나온 질문들을 통해서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제가 하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저한테 묻지 말고 그 강사분께 질문하시지 그랬어요? 라는 질문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반대로 학생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가도 나오지만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 질문들이 진화되는 것, 질문들이 구체화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기대하기로 이제 저희가 다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프로젝트화 시켜서 실행하는 과제로 연결되면 이 다음 단계가 저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협업 파트너 프로젝트라는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제 저희 랩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도 인도대학하고 코워킹 워크숍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형식을 진행하는 이유가 한국에도 많은 기회가 있는데 왜 외국까지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익숙하던 걸 낯설게 보기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다른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그리고 그 다음 스스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반대로 한국에서는 너무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데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 그리고 요즘 온라인과 연결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거리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다음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3월 정도면 이 추적 관리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까지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1차 워크숍했던 결과들을 가지고 그 팀들과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시작 단계고 아직은 뭐 성공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도 아니지만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서 다음에 좀 성과로 저희도 공유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미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평을 해서 죄송한데 첫 번째로는 사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천재소년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은 우리가 얻고 싶은 질문의 바운더리를 딱 정하면은 데이터 분석을 해갖고 그 질문을 구체화하는 거를 해줘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영역을 사람이 하는 거를 연습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들고요. 환경이 다른 거는 사실 이전에도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많이 주장했었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아까 이제 제가 제기했던 질문의 답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고 요즘에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좋은 교육이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한 교육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 시간이 거의 많이 됐는데요. 한 개만 더. 예. 학장님께서 공학을 하셨는데 우리 인문한 사람처럼 막 말씀도 잘하시고 강의하시고 아주 인상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장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중요한 게 L2L 같아요. Learn to learn. 예. 우리가 학교에서 사실 배우는 방법을 배우고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대학교를 75년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AI를 1년 전부터 우연하게 접하게 돼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책도 쓰고 강의를 어제까지 21회를 했거든요. 기술자는 아닙니다. 언어를 전공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우는 방법을 알기는 졸업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가 더 이상 에듀케이션이 필요하냐? 필요 없을 수 있다. 러닝이 더 중요하다. 근데 학교는 왜 필요하냐면 러닝 스킬을 이렇게 익히도록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질문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남이 배우는 모델을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개방된 오픈소스로 내가 만들 수는 있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거를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코에 접근도 안 되고 우리 교육 방식이 주로 이제 지식 전수에 있다 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소위 말하는 스타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 방식이 배우는 방법에 대한 그런 요소하고 질문하는 거, 특히 한국 사회는 질문이 없는 거죠.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들이 2차 질문이거든요. 굉장히 미래 교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예.
그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고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많이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바뀔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도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데 배우는 방법으로 뭘 배우느냐도 사실 되게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 배우는 방법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저도 답이 없는 얘기를 그냥 막 해서 죄송한데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뭘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예전이랑 조금 다른 환경에서 또 예전이랑 또 다른 방법, 도구가 있는 환경에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실험도 많이 해보시고 그 실험을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 실험은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한 결과를 우리가 공유를 좀 많이 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